세 번째 논문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소방석 교수이시고 현재 서울대학교 4세대 기술원에서 연구하고 계시는데 원래는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시고 서울대에서 오랫동안 물리학 연구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또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대성 기신론과 현대물리학이라는 책으로 불교계에 널리 알려져 계신 분이고 현재는 제3의 순환계라고 하는 우리 한의학에서 경락 시스템에 대한 것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대행 큰 스님의 여러 가지 말씀, 특히 한마음 요전 이런 걸 읽고 항상 큰 감동과 말하자면 인생의 가르침을 많이 배워왔는데 오늘 이런 특히 국제학술제 이렇게 발표까지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특히 김용환 시장님께서 항상 저희 이렇게 기회를 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이 기회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물리학이 제일 쉽고 재밌어서 맨 마지막에 놓은 것 같아요. 아주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지치셨던데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물리학을 배우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 간단하게 312쪽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펼치셨으면 거기 2번 공간적 존재로서 물체 그리고 이에 바탕한 언어와 사고.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생각의 기본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걸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한 예로 상대론적이라는 언어는 이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상대론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행 스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존재 중심의 언어 거기서 두 줄을 내려가면 굵게 써 있습니다. 공간의 물체가 존재한다. 세상은 이런 물체들로 이루어졌다. 이게 우리가 사용한 언어의 가장 큰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특징이 아닌가. 여기 보면 이 집도 물체고 이 책상도 물체고 이 세상 이런 물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이해 있으십니까? 이렇게 생각지 안 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기본적으로 물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고 대화가 통하잖아요. 이게 가장 바탕에 있는 생각인데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거죠. 어떻게 방해가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5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면서 약간만 얘기를 듣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이해를 못하느냐 중간에 다 생략을 하고요. 316쪽을 한번 보시죠. 316쪽 중간에 보면 좀 인용문이 있습니다. 인용문처럼 써 있는데 이 상대론 얘기를 하면 학생이든 듣는 사람들이 대충 이런 질문을 해요. 느낌이 또 이렇고 상대론에서는 시간이
보는 사람, 즉 관찰자의 운동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데 이것이 실제로 맞습니까? 그렇게 보일 뿐 실제는 아니죠. 이런 질문을 종종 하고 실제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별이나 달과 우리 지구사의 거리가 로켓 타고 가는 사람에게는 거리가 짧아진다는데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여기하고 달하고 지구하고 거리를 로켓 타고 가면 짧아지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실제 거리는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일정한 것인데 그 여행자에게는 짧은 것처럼 보일 뿐이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다 상대론을 마스터하신 거예요. 이 질문의 근거는 뭐냐? 이 세상은 물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이 로켓 타고 가면 거리가 짧아진다? 그럼 상상이 안 되죠. 왜 로켓 타고 가도 달과 지구가 변하나요? 달과 지구 변하지 않습니다. 로켓 타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 그 거리가 38만 킬로라는데 로켓 타고 가면 가는 사람 하나 있으면 그 거리가 짧아지겠어요? 변할 리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고 실제와는 다른 것이다. 뭔가 묘수로 뭘 하는 거겠지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달이라는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 지구라는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반성을 하시라는 거죠. 달과 지구의 거리라는 그 개념이 어디서 나왔어요? 달이라는 물체가 없으면, 지구라는 물체가 없으면 어떻게 달과 지구의 거리라는 개념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거기가 문제다 이거죠. 우리가 달이라는 물체가 있다는 걸로 세상을 본다 이거죠. 그 생각의 기저가 틀렸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마음 요전 5장 원리편에 정말 기가 막힌 미래 세계관에 대해서 많이 나와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는 대행스님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아래에 있는 진리라는 거 보이시나요? 네. 스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진리란 세상에 고정될 것은 없다. 오직 흐름이 있을 뿐이다.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따라서 해석하면 제가 세상에 물체라는 것은 없다. 우리가 고정된다는 게 물체라는 게 고정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우리들이 고정된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건 없다. 우리 달이라는 고정된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흐름이 있을 뿐이다. 달이 어떻게 흐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 말씀 들을 때 한 말씀 한 말씀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세상에 달이라는 고정된 물체는 없다. 오직 달은 흐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하죠? 왜 안 통할까요? 그래서 왜 믿어요? 확실히 이해할 수 없으면 믿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이해라는 거하고 함께 간다. 그냥 맹목적 믿음으로는 곤란다. 이런 말씀은 이 신학자들도 아주 옛날부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개념을 어떻게 뭐가 틀렸는지 아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하나의 예시로 제가 상대론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 예가 물론 상대론이라는 게 영원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예시지, 이것도 상대론을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정된 물체가 있다라는 생각을 깨는 방법, 모든 건 흐름일 뿐이다.
라는 걸 이해하는 하나의 예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설적으로 임시로 받아들이시고 더 깊은 거는 물론 깨침을 얻으셔야겠죠. 그래야 우리 대행스님께서 말씀하신 본 의도를 아실 거고 우리가 깨쳐야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깨치고자 노력하는 우리 범부 중생의 입장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대론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 내용 전체 3장 전체 중에 극히 일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언어를 저는 아까 물체와 같은 존재, 이 존재의 깊은 의미의 존재가 아니고 그냥 우리 평소에 생각하는 물체라는 존재, 이런 것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생멸하는 것 중심으로 세상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언어는 어디에 있느냐? 상대론이 바로 그런 언어다. 상대론은 어떻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상대론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밑에 그림 보면 1차원으로 선이 있습니다. 선 하나 이렇게 그려놓은 걸 우리가 1차원이라고 해요. 선 하나 그린 걸. 그래서 이 선에 물건이 존재한다. 이런 거는 여기 보면 X1, X2에 어떤 물체가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새로운 게 아니라 이 수학자적인 언어입니다. 수학이라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의 말로 하는 언어를 그림이나 기호로 하는 게 새로운 종류의 언어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려는 언어는 우리의 쓰는 말이 아니라 이런 그림, 도표로 하는 언어를 어떻게 보는가. 이걸로 보면 지금 오직 흐름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축처럼 1차원적인 이러한 생각에서 세상은 1차원이 아니죠. 세상은 평면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평면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언어,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동서남북, 사방팔방. 그러니까 사방은 동서남북이고 팔방은 그 중간에 네 가지 사유의 방향을 표현하는 사방팔방. 이런 걸 수학적 언어로는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평면에 XY 좌표로 그린다. 이런 뜻이고, 우리는 실제로는 시방 3세라고 말 쓰는데 시방에 살잖아요. 시방. 동서남북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팔방까지 해서 평면이고 상하를 포함하면 이 3차원이잖아요. 3차원을 표시하는 게 그림 1다 이상인 XYZ입니다. X는 동서 방향, Y는 남북 방향, Z는 상하. 그래서 시방 3세의 시방은 이 그래프 언어로 그리면 이렇게 세 개의 축을 가진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방 세계에 산다라는 것을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시방 세계에 물건들이 있다. 시방 세계에 물건들이 있다.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수학적 언어로 표시하면 이 그래프에다가 점을 찍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게 우리의 일상 용어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 일상생활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고 거의 많은 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정밀하게 일상 언어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방 3세라고 하잖아요. 늘 불교에서 말할 때 시방 3세 하지 우리가 시방에 살고 있다고 그러지 않거든요. 시방 3세. 3세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이 3차원의 그림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은 머리가 아까 한 교수가 말한 제60, 우리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이 제60이잖아요. 컴퓨터가 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 60의 한계가 뭐냐? 3차원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4차원은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물 마셔도 되나요? 그래서 다른 천사나 이 천상의 어떤 분들은
4차원, 5차원을 마음대로 그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아무런 논리도 없고 원리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지금까지 나온 인간은 다 이 이상은 그릴 수 없어요. 머리가 somehow 우리의 머리 신경 조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머리는 그 소프트웨어가 3차원밖에 못 그려요. 그래서 시방 3세를 그려내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방까지만 그리지 3세 시방을 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론에서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생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공간만 그리는 대신에 시간을 넣으면 공간을 생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생략하는 그림이 그림 2예요. 그림 1은 세 개의 그림은 우리가 공간을 나타내는 방법이고, 그림 2는 이거는 이제 이런 걸 가상적 그림이라고 그럴 건데, X축, 동서에 해당하는 X축이 이제 공간이라면 T축이 있죠? 보이십니까? 예. T축은 시간을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이게 상대론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상대론은 이 그래프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론을 실제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론에서는 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거는 상대론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X축은 공간이고 T축은 시간이에요. T축에 따라서 우리가 X라는 것이 지금 현 순간의 세계라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과거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보다 과거가 지나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원래 그리면 제가 이렇게 점선을 그려놨는데, 이게 제가 이 PPT를 잘 못 만들어서 점선이 빠졌네요.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만 있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늘 그렇게 배우죠. 과거는 지나가서 사라졌고 현재는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다.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자. 그거는 일견 맞지만 일견 틀렸습니다. 이미 소승, 유부, 경량부 이런 데서 다 알았는데, 과거, 현재 3세가 다 있다는 게 3세 실유 사상이에요. 그 3세 실유 사상이 뭐냐? 이 그래프 그대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현재 있는, 과거는 사라지고 미래는 없고 현재만, 공간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여기 그래프 있잖아요. 이 그래프 전체가 그대로 세상이고 이걸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3세 시류 사상입니다. 3세 시류 사상에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 실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물체가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3-1을 보겠습니다. 3-1에는 X1이라는 점이 보이나요? 예, 이게 공간상의 한 점입니다. 공간상의 한 점에 우리는 물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래프로 보면 선으로 그려져 있죠? 보이십니까? 선이? X1을 지나가는 선? 이게 뭘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물체는 과거부터 미래로 계속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 위치에 가만히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소에 말할 때 이 기억이라는 물체는 X1이라는 자리에 가만히 있어 라는 거를 표현해봐. 그 말을 상대론적 언어로 표현해봐. 수학적으로 표현해봐. 하면 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그 말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언어예요. 번역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새로운 번역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물체가 몇 개 있어요. 그래프에. 2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둘 다 정지해 있죠? 네, 둘 다 정지해 있죠. 그 말을 표시하고 있어요. X1과 X2에 물체가 있고 그놈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라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 이런 얘기고, 그걸 조금 이제 응용 문제.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림 3- 여기 디귿 소립자라는 거 보이십니까? 네. 리을 소립자라는 거 보이세요? 네. 둘이가 다 만나죠? 네.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로 합해버렸어요.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디귿과 리을이라는 두 소립자가 있는데 둘이 가다가 만나서 하나 됐어.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한 거를 수학으로 해봐. 그러면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좋죠? 우리말을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해했나 알기 위해서 질문. 연습 문제. 지금 X축상에서 디귿과 리을이라는 소립자가 가다가 만나서 하나 됐잖아요. 누가 빨리 움직였어요? 디귿과 리을 중에 누가 빨리 움직였어요? 디귿이 빨리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만나지. 얼마나 빠른데 하면 속도도 잴 수 있어요. 디귿은 몇 미터 퍼 세크로 달렸어. 그런 것까지 다 여기 써 있어요. 리을은 자세히 읽을 수 있는 사람 더 많은 걸 읽을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언어예요. 우리가 말로 쓰는 거를 굉장히 많은 문장을 이 안에다 탁 표시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거를 무시하고 그림 이렇게 우리 평소 생각을 시간이라는 걸 무시하고 항상 공간 3차원 그래프로 항상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머리 때문에. 근데 그걸 벗어나서 한 차원 여기다 딱 넣으니까 우리가 운동이라는 거를 금방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수학자가 강력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수학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저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언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이제 지금은 이름이 계속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림 사학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여기는 예를 들면 비눗방울은 생겼다가 없어지잖아요.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잖아요. 생겼다가 사라졌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그 자리에 비눗방울이 얘가 만들면 가만히 딱 만들면 가만히 있었는데 몇 1초 후에 없어졌다. 그 말을 한번 써봐. 그 말을 한번 쓰고 싶단 말이에요. 이 표현으로. 그러면 여기 생에서 별로 여기 표시 있죠? 첫 번째. 그게 이거예요. 그 자리에 생겼다. 어느 순간에 생겼다가 가만히 있다가 사라졌다. 이게 생하고 멸한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 그럼 그 옆에 건 뭐예요? 여기다 비눗방울을 만들었더니 이름이 이렇게 가다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다가 사라졌다. 그런 말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까지 어떻게 표현하나 몰랐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x, y 이거 숫자 넣으면 여기다 숫자 넣으면 굉장히 복잡한 수학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하는 건 한 점이죠. 멸도 한 점이죠. 점은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 크기가 없다는 걸 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로 바꾸는 게 찰나예요. 찰나 생각. 찰나는 제로 시간이 제로 시간. 0시간에 오는 거. 그럼 점 하나를 보면 찰나생, 찰나멸이죠. 점 하나는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생멸을 동시에 표현해줘요. 그러면 이 생각을 여기 321쪽에 중간에 보면 이 굵은 글씨가 있죠? 보이십니까?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예.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은 뭘로 구성되었다고 했어요? 예. 오늘부터 바꾸세요. 세상은 물체로 구성된 게 아니야. 생멸의 점들로 구성된 생멸의 집합일 뿐이야. 찰나생 찰나멸 하는 것이 기본이고 물체가 기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찰나생 찰나멸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화면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화면이 그림이 막 왔다 갔다 하면 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한번 보시면 그림이 막 바뀌고 하는데 여기서 순간순간 찰나생 찰나멸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상대로 시공간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사실 저게 점이 순간순간 찰나생찰나별로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그림을 보고 문자를 보고 그러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람이란 물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찰나생찰나별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에서 어떤 스토리를 읽는다 이거죠. 스토리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뭐라고 하느냐? 나툼이라고 한다. 누가 그 작가냐? 그 나툼. 텔레비 화면에 나오는 그 스토리의 작가는 누군지 알죠?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스토리의 작가는 누구예요? 그걸 아는 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해야 될 일이죠. 이 스토리의 작가입니다. 여기 나오는 건 다 이 생멸의 현상일 뿐이고 흐름이란 뭐냐?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까 보면은 다시 되돌아가면 3의 2로 다시 되돌아가면 그건 3의 2로 하나의 점만을 찍어놨지만 우리 사람은 이런 점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이 무수 많은 점이 쭉 시간 따라서 뭐하고 있어요? 시간 따라 생멸하면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흐름이 있죠. 이거 흐름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만약에 3-1의 그림을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쫙 그려놓으면 강물이 흘러가는 그 그림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공간만 보면 존재가 물체가 가만히 고정된 존재가 있는 것 같지만 시간까지 포함하면 많은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흐름. 그 흐름 속에 스토리가 이제 나타지는 거죠. 어떤 식으로 바꾸시냐. 그 다음에 아까 원래 질문대로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짧아지느냐 하는 문제는 상대론을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상대론을 이용하는 그 언어 방식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어들고 실제로 짧아지는 시간은 짧아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실제는 실제인데 그게 더 실제인데 우리는 물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실제 생멸의 집합에서 실제는 무엇인가 관찰은 무엇인가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생각하는 건 지금 그래프 언어를 좀 더 어플라이를 해서 상대론이란 뭔가 광속 일정의 원리는 뭔가 이 그래프 언어를 이해하는 거고 여기다 써놨습니다. 물론 어려우니까 여기 생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하려고 그러고요. 시간이 다 지나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5분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 326쪽을 보면 한마음 요전의 원리편에 제5장 공의 나툼이라는 데를 보면 지금 배우신 이 언어를 가지고 시간을 포함해서 시공간에서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이 글들을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326쪽 제5장 공의 나툼 있죠? 5장 1절이 오직 나툼이요 공이다. 있는데 자 거기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시공간 언어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공간 물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애쓰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렇게 보시고요. 사실 제가 정말 관심 있는 건 이 원리편에 나와 있는 심성과학이고 심성과학의 우주론인데 여기를 이제 참 이해하기가 어떤 의미에서 너무 어렵고 말로는 쉬운데 정말 과학적으로는 이게 뭘 의미하시는 건지 이거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놔뒀고요. 이 끝부분에 우리가 결국은 물체가 있느니 무슨 뭐 생멸이 있느니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결국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현대 물리학은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쪽 330쪽을 보시면 현대 물리학적이라는 것이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데 보시나요? 네, 그러면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현대 물리학적 우주론의 가장 큰 맹점은 그 안에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물체밖에 없어요. 오직 시공론과 물질론이 있다. 이는 유물론적 세계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우주를 생각하는 그 주체는 없고 대상만으로 세상이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 이것이 이제 현대과학의 한계다 이렇게 생각되고 한마음의 세계관에서는 마음이 우주의 기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마음이 있음으로써 태양도 형성되었고 지구도 형성되었고 우리 몸도 형성되었다. 만약에 내가 없다면 태초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어디 있으며 세상에는 어디 있다고 하리라. 내가 나로서 세상은 벌어졌다. 자기로부터 우주의 근본이 나오므로 자기를 알아야 된다. 이 법설에 따르면 물리학자는 멀리 우주를 향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근본을 향하여 탐구해 나가야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화두로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새로운 문제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조선대학교 계신 최성규 교수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물리학회에서 저도 임원을 하면서 우리 서 교수를 만나 뵙고 이 앞에 한번 세미나에 오셔서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마음 공부를 한 지가 20몇 년 넘었는데 제가 이런 분에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 서 교수님이 접근하시면서 쉽게 이게 사실은 방금 얘기하셨지만은 물리학의 근간은 뭐냐면 물질의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것도 어떻게 에너지로 바꿔지고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기초물리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그게 이제 공학과 결합을 해서 우리가 아주 살기 쉽고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건 물질이 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다 계시겠지만 스마트폰 없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스마트폰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그런 물질이 옛날에 이제 우리 소 교수님 아까 다 생략을 하셔서 오늘 이제 물리학을 아까 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하셔서 좀 쉬운 얘기를 하랍니다. 물질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고대 우주론으로 보면 지구와 태양이 아까 이제 있다 없다 할 때는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고 있습니다. 모든 물체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걸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죠. 근데 그걸 우리가 기계론적인 우주라고 우주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바퀴 또 태양을 지구가 돈다든가 또 달이 또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한다 하는 그 현상들을 우리가 실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존재로 보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어서 그건 좀 이따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20세기 들어와가지고는 보이는 그런 큰 물체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물체의 운동을 논하기 위해서 나온 게 지금 상대성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이론인데 그게 현대 물리하고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토론한다고 해서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감사든 평과 함께 제가 몇 마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발달되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핵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나왔습니다. 질량과 에너지 등가식에서 이제 그 전에는 물질이 운동하면 운동에너지만 생각했는데 이제 물체가 운동하면서 전기 질량도 에너지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E 이꼴 MC 자승이라는 아마 식은 물리학을 몰라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 뭘 하게 되냐 그러면 이제 알고 보면 핵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게 아까 말했지만 평화적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핵무기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핵 공포에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 원리 때문에 우리가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합니다. 너희들 뭐 먹고 사냐고 물어보면 밥 먹고 산다고. 계속 물어봐요. 밥이 어디서 나오냐 물어보면 그래서 제가 마지막 우주 에너지를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가깝게 얘기하면 태양에서는 핵의 융합을 해서 핵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핵 융합이고 하나는 핵 분열인데 그런데 핵 분열은 무서운 물질도 핵 융합도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만 우주에서 나온 에너지도 거의 다 핵 융합에 나오는 에너지들입니다. 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마음이 들어갔지 않으면 이게 무기화가 되고 아까 말했던 전자제품 그렇게 발달된 건 이게 무기를 그냥 쓰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첨단 무기는 전부 다 최첨단 첨단 무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에 국방부에서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레이더가 맥스웰 반경에서 나온 것인데 오늘 그 얘기는 다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한 방향에 여러 방향으로 체크해서 적을 알 수 있고 하는데 큰 스님께서 제가 90년도인가 엊그제 기차 본문을 들었는데 미국이나 소련 얘기를 그때 하시더라고요. 비수속도로 가서 무기를 탐지하고 소형화시켜서 그걸 무기로 쓸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레이더고 지금 레이더가 어느 정도 보냐 몇천 킬로미터까지 볼 수 있는 레이더가 나오고 또 비행기에서 이번에 보면은 여러 방향에서 몇십 척의 비행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면 현대 물리학의 이게 바로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물질로만 보고 하다 보니까 아까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조 교수님께서 얘기를 오늘 이 내용은 안 하셨는데 그 기준을 광속으로 둡니다. 비속도로 가면 이제 더 이상 질량을 가진 물체는 비속도 이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아까 말했지만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식을 쓰고는 있습니다. 아까 질량 에너지 등가식을 우리가 지금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기 뭐 다른 내용은 전도했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우주 안에 한 마음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얘기합니다. 지금 소 교수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라고 하는 것이 한 마음의 속도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비속도는 맥스웰 반경식 유도가 됩니다. 그러면 진공의 전기장과 자기장이 변하니까 속도는 30만 킬로미터 나오는 게 유도를 해서 만들고 그것도 실험을 해서 측정을 했는데 큰 스님께서 한 마음 속도는 빛보다 빠르다고 하는데 그가 얼마나 빠를 거냐. 그런데 빠르다 하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는 것도 거리를 뭘로 표시하냐면 우주 세계에서는 광년을 표시합니다. 1광년이라 하면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를 얘기할 때 큰 스님께서는 하나 보시고 우주 끝 자락을 이 논문에 들어있습니다. 150광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주 나이를 150억 년으로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큰 스님께서는 말씀을 한마음으로 갔다 오면 150억 년의 시간이 순간에 갔다 오는데 그가 얼마나 빠르겠느냐. 과연 그걸 어떻게 수식화시킬 수 있는가. 또 하나는 그것을 우리가 측정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소 교수님께서 물질의 세계를 벗어나셨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네, 또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방금 얘기하셨지만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들 언어를 이 도형으로 도표를 표시하면 쉽습니다. 또 하나는 수식으로 표시하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해주실 것은 이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방금 아까 언어를 수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두 남겨준다는데 화두가 2개 질문하셨어요? 2개 더 넣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피곤하실 텐데 자꾸 어려운 얘기 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행 스님이 미래 과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에서 최고의 원리가 광속 물질 원리고, 광속은 30만 km/s. 우리가 잘 알고 지구를 7바퀴 가는 거예요. 태양까지 가는데 몇 번 걸리겠어요? 빛으로? 모르시죠? 8분. 물리학자가 되자면 안 되시죠? 8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건 유한한 속도로 가는 것이고, 멀리 우주 멀리까지 가려면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순식간에 다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을 바탕에서 물리학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심성 물리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성 물리학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죠. 여기 아까 모리츠 애플 군 피직스 메이저 친구가 독일에서 왔는데, 그 친구 좀 인카루지 해가지고 이 얘기를 꼭 연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모리츠 애플 군에게 부탁하십시오. 지금 그래프를 수식으로 표시하는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와 수식은 그걸 한 사람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데카르트 기억나시나요? 데카르트가 철학자지만 수학으로서도 최고의 이제 근대 수학을 창작한 사람인데, 뉴턴보다 좀 먼저죠. 그게 바로 이 그래프를, 옛날에는 그리스 시대부터 그래프나 그림이나 기하학은 발달했는데, 그리고 엘지브라, 숫자 계산을 했는데 이 2개가 하나라는 걸 옛날에는 몰랐어요. 데카르트가 그걸 합쳐가지고 해석 기하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근대 수학 탐구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죠. 제 생각에 지금 2번째 말씀은 정말 프로페셔널한 질문이신데, 그거는 가능하고 구태 제가 아니고 이미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고, 아까 정말로 마음이 이렇게 빠르다는 것이 물리학적으로 뭐를 의미하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